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도승연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각 후보자들께서 선거 유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권자분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또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분들께서 노원구병 선거구에 출마한 우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이남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계동 부름에 답하는 정의당의 대답, 청년 이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고향 상계동에 세 번째 출마했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준석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의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이어 후보자 공약 발표 개별 질문,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할 경우에 사회자가 1차로 제재를 하고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병 선거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의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의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6번 정의당 이남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정의당 이남수입니다. 청년 이남수, 상계동 주민분들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저는 2년 전 개표 현장,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현장에서 상계동 주민분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투표용지와는 너무 달랐던 정의당의 투표용지를 통해서 상계동 주민분들의 마음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칸에 찍을까, 혹시나 인주가 번질까, 호호 불어서 접었을 것이 분명한 그 투표용지를 통해서 진보 정치를 향한 상계동 주민분들의 열정과 기대, 그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계동은 과거부터 대한민국 진보 정치를 비롯해서 정치 전반에 큰 획을 그은 아주 위대한 곳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호명되는 노회찬이라는 진보 정치의 스타를 상계동 주민분들이 국회로 보내주셨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노원구의회 21석 중에서 한 자리를 기어이 내주신 바로 그곳이 상계동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진보 정치를 향한 상계동 주민분들의 열망을 모아내고, 그리고 뒤이어서 노회찬의 꿈을 잇는 그러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상계동 주민분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그러한 선거를 치르도록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상계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성환입니다. 세계는 지금
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가장 모범 국가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코로나 전쟁 때문에 국내에 경제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이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경제적 피해 복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르는 것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과정에서도 선거를 치렀던 그런 경험들을 고려해서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우선 상계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계동에 첫 인연을 맺은 게 1991년 보람아파트 101동 909호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벽산아파트, 또 주공 12단지, 11단지, 마들 대림아파트, 지금 중계중앙 하이츠까지 이르면서 저를 노원구의원, 서울시의원,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노원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키워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상계동은 제 두 딸의 고향이자 저의 운명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상계동 최대 과제인 창동 차량기지 거점에 바이오 관련한 대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서울대병원, 그리고 음악 문화산업과 같은 그런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저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게, 더 정의롭게 상계동의 미래와 행복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준석입니다. 제가 늘상 주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제 고향 상계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이 지나지 않은 저를 업고 상계 이동의 반지하방에 전입한 이후 96년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이후로는 도시의 기반 시설이 거의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에 인구가 줄어서 노원 가불병 3개의 선거구가 2개의 선거구로 줄어들 뻔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고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주거지로 각광받던 90년대 상계동은 이미 그 모습이 바랜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기 위한 발판이 있었던 그런 곳이, 그리고 복도마다 유모차가 빽빽했던 그런 곳이 이제 복도 곳곳에 어르신들의 보행기가 보입니다. 노원 가불병의 국회의원이, 구청장이, 시의원이, 그리고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모두 민주당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은커녕 이곳이 민주당의 텃밭인 양 인식되어서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당을 밀어주면은 지역 발전이 더딥니다. 공교롭게도 광주와 대구가 매번 지역 총생산 순위에서 뒤에서 1, 2등을 다투는 것을 보십시오. 지역 발전에 불필요하고 급하지도 않은 자투리 시설들을 유치해오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할 만한 작은 변화들을 업적이라고 내놓기에는 지난 10년간 노원구의 인구가 1년에 대략 10,000명 정도씩 감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퇴보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줄어드는데 추석 선물 세트 조금 좋아졌다고 좋아할 직원이 없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노원구의 도시로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정치인들 꼭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막 바꿔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각 후보자분들께 공통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본 우리 사회의 취약점과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국가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코로나라는 렌즈가 비춘 우리 사회의 취약점은 무엇이며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김성환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세계 3차 대전 수준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또 외환위기 때도 돌반지를 팔아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많은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또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대란이 왔을 때 마스크 봉사단을 만들어서 3만여 개가 넘는 마스크를 또 곳곳에 보급한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저력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룬 그런 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죠. 이런 그 국가 재난 사태에서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없지 않아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코로나19라고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한 폐렴이라고 끝까지 표현하거나 혹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 등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아쉬움을 극복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코로나 대책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그 인기 영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감염 방지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다 보니 산발적인 어떤 정책들이 난립했고 원래 국가 재난수당의 형식으로 이게 추진되었어야 되는 현금 지급이 갑자기 기본소득이라는 더 크고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처하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라는 것은 가장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 그 이후에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해 가지고 개별 지원하는 것을 주류 경제학의 시각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당의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여당이 대처하는 방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이걸 할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이 되어 있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보편적 재난수당을 하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하위 70%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집이 은행 빚이 아무리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수당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혼란을 야기한 책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국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선심성 현금 지원안을 먼저 두서없이 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쫓아가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남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경제위기, 무너지는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하위 서민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의 100만 원은 지급 대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요 선진국이 GDP 10% 이상의 재정 투여를 지금 신속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GDP 5% 이상의 5% 규모인 10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0조로 막을 일을 500조로 막고 10조로 막을 일을 100조로 막고 100조로 막을 일을 1000조로 막는 그러한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 앞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덜 쓰고 도망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이에 잡아먹힙니다. 어서 빨리 재정을 풀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위기 극복입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0조 원의 기업 지원을 고용보장을 전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부가 그러한 규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경제위기마다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지속되었는데 노동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점철된 헬지옥이 열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을 들어보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발언하는 시간은 2분이고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의 발표는 이준석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선거에 3번째 출마하다 보니 제가 처음 선거 나왔을 때 먼저 지하철 급행 공약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아직 기억합니다. 저희 상계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행이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을 탑승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4.7호선 지하철 급행을 완성하는 것이 상계동의 교통 편의성을 확대하는 것에 그리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나온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들이 제 급행 공약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나오면서 놀랐던 것이 노원 가불병 지역구의 타당 후보들까지도 또는 도봉구의 후보들까지도 제 교통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박원순 시장께서 지하철 4호선 급행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계동을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이런 고민들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마 주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지난 선거와 같이 주차난이 상계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공원의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그 다른 자치구들, 관악구라든지 아니면 금천구, 강남구 등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한 정책입니다. 학교에는 복합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지어주고 그 밑에는 지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인데요. 과거 서울시에서 많이 추진했던 것인데 왜 노원구에서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방기했던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남수 후보께서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하철 4.7호선 급행화 공약, 상계동 주민분들이 매우 환영할 만한 그러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계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창동 차량기지에 어떠한 그 시설들을 들여와서 상동 차량기지를 대체해 나갈 것인지 공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SOC 공약들 다양한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스타필드를 들여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상계동에 지어놓고 그 신세계가 세금은 노원에 내지 않고 노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도 쓰이지 않는 그저 유흥과 즐김의 요소로만 치부되는 그러한 공약이 아닌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지요. 예, 제 창동 차량기지 공약을 셋으로 나눠 설명하면요. 결국에는 그 창동 차량기지의 북쪽변에 종합버스 환승 터미널과 결합된 스타필드형 복합몰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동북권, 북부권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사실 과거에 동대구역 KTX역 옆에 신세계가 동대구역 환승센터를 지으면서 복합버스 터미널과 쇼핑몰이 결합된 형태가 어떻게 지역 상권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입증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대구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지금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약한 것이 그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약 7만 5천 평 정도는 땅인데요. 2만 평 정도에는 아까 언급했던 그런 스타필드형 복합몰을 짓고 그리고 5만 평 정도 되는 아래쪽 땅에는 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상계동이 교육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은 지금까지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노원 갑 지역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서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그 네모 반듯한 땅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가 들어오면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정착한 것처럼 상계동도 그러기에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산업을 열거합니다. ICT, 화장품 산업, 여러 가지 언급한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 산업들이 왜 노원구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로는 4호선, 7호선 지하철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통합사옥을 짓기에 매우 적절한 위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이렇게 세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창동 차량기지를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까 합니다. 그 아까 동대구역 예를 드셨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서울 동부권 발전의 가장 핵심 축 중에 하나가 GTX C 노선인데요. 그리고 KTX 의정부 연장인데 현재 이것은 1호선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심역이 창동역이 되고 노원에는 광운대역이 그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역하고는 중랑천을 끼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버스 터미널 성격인데요. 이 버스 터미널은 기왕에 상계동 택지 개발을 하면서 기조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노원 자동차군 자리에 조성을 했었는데 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실상 하지 못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버스 터미널은 너무 그 비싼 땅에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동대구역을 언급했지만은 동대구역 그 환승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KTX와 실제로 한 200~300m 정도의 거리가 있고요. 아까 언급했던 그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한 700~8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김성환 후보자께서 동대구역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어떤 복합 환승터미널들 보면은 그 사이에 신교통 시설들을 도입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합 환승터미널을 그 스타필드형 복합몰과 같이 넣자고 하는 이유는 결국엔 교통을 유발해야지만이 거기서 상권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보면은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과 센트럴시티가 결합되어 가지고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동부권, 우리 서울의 끝이 이제 상계동이라고 항상 인식해 왔지만은 사실 서울에 진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지역 그리고 경기도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이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관련 시설을 하기에 최적화된 입지고요.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버스라는 것이 과거처럼 버스터미널인 것이 상봉터미널처럼 혐오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분당의 야타 버스터미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됐던 동대구 버스터미널도 그렇고요. 버스가 밖으로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짓거나 아니면 내부에 짓고 실제로 지금 동부간선도로 연변에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동부간선도로 빼서 외곽순환에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통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로 창동 차량기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뭐 김성환 후보님 공약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취업 유발 개수나 아니면 고용 유발 개수가 굉장히 낮은 시설 중에 하나가 연구단지이고 그리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에서는 사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축병원들, 은평성모병원도 그렇고요. 분당서울대병원도 그렇고요. 전부 다 산 밑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주거단지 옆에 장례식장이나 응급실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주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을지병원 예, 답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어서 이남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공약은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청년 기초 자산제입니다. 정의당이 전면에 내세운 청년 정책입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이나 청년 가장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끝장내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에게 한 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전태일 3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한 내용을 더 확대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대상의 소액 단기 대출 전문기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1:1 멘토링 할 수 있는 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국가가 그것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운영을 해서 교육이 평등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성환 후보가 이남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남수 후보님 그 공약 잘 들었고요. 그 지금 공약한 내용들이 잘 실현이 돼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모두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노원 주민과 함께 진보 정책을 가겠다고 했고요. 그게 지금 노회찬 심상정으로 이어오는 길인데 최근에 정의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발표한 공약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혹시 이남수 후보께서는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진보 정치의 새로운 길은 이제 과거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주된 과제였다면 지금은 기후 변화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될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의당의 그린 뉴딜에 관해서 정의당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를 막으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유엔 권고를 받아들인 정의당의 정책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의당과 함께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기후위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후보님께 하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들이 굉장히 선언적으로 정책 목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유엔 권고를 따르지도 않았고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라는 것도 너무 먼 내용 같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수정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비례연합당에 녹색당을 참여시키지 않는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만약 참여가 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린 뉴딜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 이남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은 제가 당 이름부터 정의라 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친분 있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이남수 후보는 이번에 선거를 나오면서 사실 저도 친분 있지만 노회찬 전 의원님의 정치를 계승하겠다는 취지를 여러모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회찬 정신이라고 함은 결국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있었던 조국 장관 관련 사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최근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장혜영 후보자 등이 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입장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노회찬 의원의 정치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과연 노회찬 의원이 계셨다면 그리고 또 이남수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조국 장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정의당 청년선대위에서는 최근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혜영 청년선대위원장이 대표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저와도 이제 소통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당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받으면서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민적 열망이 굉장히 높았고 시민사회와 다양하게 연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조국 장관 사태가 벌어졌고 정의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그런 내용들을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내 하나의 의견으로서 명확하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앞으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착실하게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성환 후보의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도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노원구 상계동의 최대의 장점은 수락산과 불암산을 끼고 있고 중량천과 당연천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직장과 주거 간의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서울 동부권의 주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노원의 숙제이죠. 그런 면에서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 서울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흔히들 요즘 전문 산업 학자들 얘기가 반도체 다음 먹거리는 바이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이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가 서울의 과제이기도 하고 정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저는 이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에 일종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생명의료 대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거죠. 최근에 이 코로나와 관련한 퇴치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신약을 연구한다든지 혹은 바이오 관련한 여러 가지 이 기술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연구되면 어디선가 임상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구로서의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거나 또 2만석 규모의 K-팝 전용구장과 관련된 음악 문화산업을 유치하는 일 등등이 노원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경전철 동북선을 보람아파트를 지나서 마들역 지나서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일, 그리고 뉴타운 1, 2, 5, 6구역의 이 주거 환경을 빨리 완공하는 일, 그리고 2동, 5동에 30년 넘은 일반 주택도 정비하는 일 등등을 이번에 반드시 해보고자 합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 김성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김성환 후보가 지금까지 나왔던 선거들에서 창동 차량기지 공약을 하면서 매번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메디컬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일자리 목표 수치는 8만 개로 동일합니다. 이 8만 개라는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서울대 병원 지금 현재 오늘자로 근무하는 총원이 8,233명입니다. 그런데 8,233명짜리 서울대 병원을 이전해가지고 어떻게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 땅은 7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지금 열거한 사업들을 어떻게 분할해가지고 가져오실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음악 산업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은 음악 산업을 가져오겠다는 말처럼 언뜻 듣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급하셨던 바이오메디컬, K-뷰티, ICT, 컨벤션, 호텔, 음악 산업 이거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컨벤션하고 호텔 이런 거는 뭐 제가 하겠다는 복합몰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거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김성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보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4호선, 7호선이 만나는 지점은 전통적으로 상업시설을 유치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호선, 7호선이 만나는 데죠. 요 부근은 전통적 상업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게 4호선, 7호선에 가까이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바이오 시설들, 이거는 연구 시설들이기 때문에 요 10단지 쪽으로 배치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봉구 창동 쪽에 이 2만석 규모의 K-팝 전용구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BTS급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공연이 끝나면 2만 명이 한꺼번에 그 전으로 몰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다리가 3개 놓일 예정이고요. 이 다리를 통해서 요 일대에 음악 산업들이 커져 나올 예정인데, 예를 들면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회사가 창동이나 도봉으로, 노원으로 이전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요. 이 바이오 산업과 서울대병원, 그리고 호텔, 컨벤션 기능, 그리고 이 맞은편에 서울 아레나 기능, 이 전체를 합해서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대략 한 8만 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생긴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일대에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결국 우리 노원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특히 바이오 관련한 그 부분은 지금 최근에 삼성, SK 여러 대기업들이 반도체 다음 먹거리라고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서울 강북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어서 이남수 후보, 김성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후보님의 일자리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매번 창동 차량기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잘 살펴보면 일자리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네, 무언가를 들여오겠다, 무언가를 세우겠다, 건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한 일자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인지 의문입니다.
노원구청만 보아도 김성환 의원님께서 구청장 재임 시절 만들었던 자치구 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자치구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세 직종으로 나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노노 갈등이 발생하고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8만 개 일자리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과연 노원구민에게 이로운 일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서울은 이 강남북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컸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주로 강남 쪽에 있었고 그 원천을 찾아가 보면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강남 아래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중심에 강남이 있게 됐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가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 바이오의 세계적인 중심 대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와 노원구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핵심 진지가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할 텐데요. 아직 그 마중물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최근에 약 10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발주해서 용역비 기준으로 10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올 3월 달에 발주해서 3일 회계법인이 그 용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11월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어떻게 조성하고 이것을 연계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장차 서울 동북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미 이 홍릉의 바이오밸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큐베이터는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과 연관된 산업단지들이 하나씩 정착돼 나가면 서울 강남이 반도체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서울 강북, 노원구, 상계동은 바이오의 중심 단지가 될 예정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한국 상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첨단 바이오 생명공학 연구소와 대기업을 유치하기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이번 주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대량 생산과 소비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는 환경적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현 인류 차원을 넘어서 향후 우리 후손들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답변은 이남수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의 그린 뉴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를 막고 경제를 살리자는 그린 뉴딜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유엔 권고를 받아들인 정의당의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피스가 기후위기 정책을 설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민주당은 나중에, 미통당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정의당은 기후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당론 채택을 동의하고 그리고 205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4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폐쇄하겠다고 말했고요.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탄소세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코 고속도로까지 그린피스의 역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린 뉴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보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권 여당 어떠한 의견 갖고 있는지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김성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벌써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4,000명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큰 위기가 온다면 기후위기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산업혁명의 원천이었던 석탄과 석유를 빠른 속도로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요.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지금 미국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탄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을 보다 찬란하게 발전시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큰 숙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그 그린 뉴딜 대책위원장입니다. 제가 구청장 때도 하계동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처음으로 지어서 그 모델을 확장했던 것만큼 지금 얘기하신 건축, 수송, 에너지,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 분야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새로운 문명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과학고를 나오고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과학도입니다. 과학도 입장에서 보면은 가끔 정치인들이 이런 영업용 멘트에 낚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성환 후보도 구청장 시절에 그 신재생 에너지 늘린다고 목재 펠릿 공장 이런 거 만들어서 경로당에 난로 보급하고 이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펠릿이라는 게 미세먼지가 연탄보다도 20배나 더 많이 나오는 것이라서 그런 우려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B가 예전에 로봇 물고기 한다고 비판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 영화를 보고 원전에 대한 우려를 이제 표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판도라 영화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놓고 국가의 대개인 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한 일입니다. 영화 아마겟돈 보고 해성 충돌을 우려해가지고 벙커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 김성환 후보는 노무현 정부 부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의 높은 기술 수준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었는데요. 높은 기술 수준과 경영 능력을 가진 원전 자체를 배척하는 것 자체가 환경, 에너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큰 모순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태양광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이고요.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살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칭찬하시던 원자력공학과는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실가스는 오히려 늘어갑니다. 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 자유주제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원 병구는 3인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는 가급적이면 특정 상대 후보에게만 질문하지 마시고 후보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유권자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는 이제 질문 이후에 답변을 듣고 싶은 후보를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남수 후보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그린 뉴딜 얘기하셨는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석탄 발전소가 모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시험 공부하듯이 말씀드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동 중인 게 총 60개이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 허가가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대략 일종의 상업적으로 실험 가능한 연도가 30년이라고 합니다. 그 30년을 다 하지는 않더라도 30년이 도래한 것들을 차례대로 소위 이제 멈추게 되더라도 대략 2050년까지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석탄 발전소를 다 줄이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1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구청장 시절 김성환 후보님께서 하신 그 다양한 정책들이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청장 시절에 지금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그런 것들이나 태양광 발전 패널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에너지 제로 주택도 김성환 구청장님 시절에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현재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 신재생 에너지들의 그 발전 속도를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집권 여당이 이에 책임을 지고 좀 더 투자를 한다면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행되었던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민주노동당이 대선 또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이제 시민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서야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실현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이런 것들을 이제 힘있게 추진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진보 정당으로부터 흡수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미래에도 2050년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의 희망사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그냥 그 희망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계획을 세울 때에 마음은 그렇더라도 조금 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 우선 오해가 있어서 한 가지만 기왕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고향 상계동에서 3번째 출마한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준석 후보가 상계동에서 태어났나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수동 근처에 한양대병원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셔서 그러면 대략 마음의 고향 내지는 무슨 정치적 고향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성수동에 대한 어떤 기억도 있지 않고요. 네. 고향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당연히 뭐 출생지 기준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고 뭐 그거야 김성환 후보님께서 제 공보물을 제대로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 선거 때도 그 제가 만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첫 컷이 뭐였냐면요. 첫 컷이 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고향 상계동에 채돌이 되기 전에 전입했다. 5성 빌라 반지하 방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는 아마 본인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맞죠? 네, 아닙니다. 예. 아니, 그래서 여전히 상계동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사립대의 제2캠퍼스를 유치하시겠다는 공약이 있으셨는데 이게 송도의 연세대 캠퍼스나 다른 캠퍼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서울시 내에는 소위 이 사립대의 제2캠퍼스나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상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공약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법에 의해서 막혀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법이나 조례라는 것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구의원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규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서강대학교라든지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부지가 신촌에 제한된 영역으로 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외부로 이전을 하려고 추진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아주 좋은 어떤 학교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규제 해소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거 법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안 된다. 뭐 예전에는 보면 제가 급행공항에 냈을 때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시더니 지금은 하시죠. 그때는 비용 문제였죠. 글쎄요. 여전히 법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더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노원구 경우만 해도 서울과기대라든지 서울여대라든지 삼육대라든지 여기 인덕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좋은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면 뭐 고대나 경희대, 외대 등의 좋은 대학교가 인근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핵심은 상계동의 사립대학교에 제2캠퍼스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더 핵심적으로 보면 그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급적이면 이 가까운 곳에 유치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이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가 바이오 분야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심지어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로 부가가치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다음 산업으로 바이오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공간을 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하는 게 그게 그 땅이 매우 금싸레 같은 땅인데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겠습니까? 저는 금싸라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거는 뭐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에 꽂혀가지고 예전 지난 선거 보면 조홍천 의원도 남양주 화도읍에다가 서울대병원이랑 신약개발, 의료기기 등 R&D 기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첨단 의료 테크노밸리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흥이랑 오산에도 무슨 서울대병원 만든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대 병원에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도 서울대 병원 관계자들과 어느 선에서 합의가 된 것인지 말씀 못 해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서울대 측에서는 서울대 병원 밑에 그 대한외래라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하 6층짜리 외래병동을 만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아까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는 게 아주 안 좋은 거라면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의 공약을 내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이제 대학 제2캠퍼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예, 이걸 지적드릴게요. 연구기관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기반 시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바이오 기업이나 아니면 언급하셨던 화장품 기업들이 왜 상계동에서 R&D를 해야 됩니까? 지금 테헤란로도 지금 사무실 공실이고 대덕 연구단지도 지금 빈 곳이 많고 오송에도 빈 곳이 많고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라는 걸 설명 못하면요. 저는 차라리 그냥 애플 본사 유치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추가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최근에 10억의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서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TF인데요. 이게 올 11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바이오 산업 분야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7분 모이고 의료 관련 분야에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의 기조실장들이 모여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요. 또 여기에 부동산과 투자 유치 분야 그리고 공간교육 분야 이 전체를 해서 이곳에 무엇을 유치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실제로 세우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인근에 소위 일자리의 뿌리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노원구의 계획은 지금 홍릉에 이 바이오 관련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맹화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이 그 성과들이 이 노원구 창동 상계지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밸류 체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 이 서울이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이 노원구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 바이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우리 노원구의 새로운 먹거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동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랑 이것 좀 합의해가지고 어디다 하겠다는 건지 발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산업이 노원구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점이 무엇이냐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창동 차량기 날린 세월이 얼마입니까? 화장품은 어떻게 된 거예요? K뷰티 그거 하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건 뭐 여전히 가능한 거죠. 크게 네, 보면 지금 김성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의 10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이준석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뭐 김성환 의원께서 뭐 본인이 환경 분야에 대해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지금까지 정책도 많이 추진하셨는데 저는 환경 문제도요. 결국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내려야지만 해법이 제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항상 진단이 약간 잘못된 부분을 시작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세먼지에 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과거에 그렇고 발표했던 것이 중국발 미세먼지보다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다라는 취지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김성환 의원께서는 미세먼지가 중국발인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뭐 상계동에서 장사하시는 노후 화물차 끄는 분들의 경유차가 문제인 건지 어느 쪽 요인이 더 크다 보십니까?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여러 차례도 얘기했지만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 주 요인이 조금씩 달라지죠.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요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 분진이나 혹은 석탄 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되게 중국발로 나오는 게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 되고 그 외에 국내에서 나오는 건데 의외로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에서도 의외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 그리고 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그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환경 협력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될 영역이 있고 또 국내의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 그리고
석탄 발전소 등에서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 이 자동차에 특히 경유 자동차에서 이제 줄여 나가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런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사실 그 문제 있어가지고는 네이버에 가면은 미세먼지가 매일매일 나오는데 봄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백령도가 우리보다 서울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령도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없고 경유 화물차도 없고 뭐 해병대 탱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중국발이겠죠. 중국발이죠. 네. 그런데 왜 그거를 말 못하시는지 약간 의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 토론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게 그 2008년도에 김성환 의원님이 그때 국회의원 선거죠. 그때 나오셔가지고 했던 공보물에 보니까 이런 멘트가 있어요. 3페이지에. 시의원, 구청장, 서울시장에 이제 대통령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도 한나라당이면 노원 발전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공보물의 앞면에 쓰셨는데 지금 시의원, 구청장, 서울시장의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잖아요. 국회의원까지도 민주당이면 노원 발전에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상호의 주장이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안 되고 민주당은 돼요, 이래도? 그거는 뭐 정치적인 여러 과제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 이남수 후보에게 약간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남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정치 개혁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첨예한 대립이 여야 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의당을 보통은 범야권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정책공조를 추진했었는데 그 사태들로 봤을 때는 범여권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위 말하는 4+1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1야당이 반대해서 연동향이라고 불리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민사회와 많은 시민들이 국민을 닮은 국회, 시민을 닮은 국회를 외치면서 지난 추운 겨울들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인 야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연동향에 불과한 정치제도 개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치제도 개혁과 공수처 등 관련한 사회개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김성환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네. 사실 저희 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뭐 코로나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할까 하다가 이제 헌법 조항에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시도가 옳다고 보고 노원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도 불효불급한 예산들,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노원구에 있는 각종 뭐 축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지 교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어 가지고 예를 들어 탈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탈축제는 가을에 10월 9일 전후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추이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축제 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당연천에서 이루어지는 등축제 같은 거잖아요. 그런 축제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 관련한 예산을 어느 정도 쓰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요. 결국 이 지방자치의 최종적인 형태는 문화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지를 깔고 그 위에 경제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최종적으로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또 너무 그쪽에 과잉 투자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겠죠. 적절하게 감안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김성환 의원께서 그 부청장으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이제 노원구에 유치했다 또는 건립했다라고 주장하신 시설이 90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작은 것까지 합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시설 중에 저는 뭐 제가 아주 유용한 시설이다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시설은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구청장 시절에는 뭐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제 좀 큰 기술을 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창동 차량기지 개발 계획 같은 것은 노원구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하고 발전시켜 가야겠지만은 우리 구에 유치된 것 중에 수학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문화관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시기를
이걸 사실 수학이 어렵고 싫어하는 학문이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로운 학문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해서 내적인 호기심을 일으키면 물론 국민들에게는 수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서 수학 대중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저도 수학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듣는 순간 얼마나 허황된 시설인가를 느꼈던 것이 이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수학이 재밌어지는 겁니까? 뭐 하는 건물입니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수학 선생님과 수학 교수님들이 꽤 많습니다. 수만 명쯤 되는데요. 그분들이 대략 한 4, 5년 전에 세계 수학자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꽤 큰 꿈이 대한민국에도 수학 전문 과학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교육부가 그것을 발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형 모델이 있었고 교육청 모델이 있었는데 전국에 2군데가 그것을 공모했고 이 수도권에서는 일산과 분당과 그러니까 성남이죠. 그리고 노원구 3군데가 경합해서 노원구가 그것을 유치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이 독일의 마테마티쿰도 가보고요. 뉴욕에 있는 모메스도 가봤는데 그 한 번에 모든 게 뭐 흥미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의 원리를 공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이 체험과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학을 접하다 보면 훨씬 더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수학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도 거기를 체험관에 들어가 체험하고 나가지고 뭐 수학이 재밌어졌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사실 그게 당연천 옆에 얼마나 넓은 땅이고 귀중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 시설에 꼭 그런 사실 이것도 불교불급이죠. 이게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수학 체험관 유치하고 서울시립과학관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업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질문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저는 그 창동 차량기지에 어쨌든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의 입지라고 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그 서울성모병원 그 강남에 있는 거죠. 그거는 미도산이라는 산으로 막혀 있고 보라매 병원은 옆에 보라매 공원으로 막혀 있고 신촌 세브란스는 뭐 연대 나오셨으니까 대학으로 둘러싸여 있고 의정부 성모병원은 천보산이라는 산 밑에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은 불곡산 밑에 있고 의정부 을지병원 짓고 있는 건 천보산 밑에 있는데 도대체 신축병원을 이런 위치에다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다가 지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례식장이나 응급실 이런 시설로 인해 가지고 주거 환경에 다소 무리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수학문화관이나 시립과학관을 상당히 폄훼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별로 안 달가워 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서울대 병원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세계적인 바이오 대기업과 연구소가 연구를 하면 어디선가 임상하고 치료하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다시 연구소로 피드백을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병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의 다른 점을 통해서 그것의 필요성을 너무 예, 10분의 상호 토론 시간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이남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준석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안 바뀐 것이 있다면 국회라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금 거대 양당의 야합에 의해서 국회 앞에서 바로 가로막혀버렸는데 미래통합당은 그것에 대해서 위헌정당까지 설립해 가면서 그러한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요. 지금 강당이 하고 있는 미래한국당이나 아니면 더불어시민당 이런 시도는 거의 추태에 가까운 시도이다 이렇게 저는 확언합니다. 그런데 이거 앞서가지고 추태를 야기시킨 책임은 정의당이 의석수를 좀 늘려보겠다는 취지로 4+1이라는 해괴망측한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제1야당을 무시하고 선거법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와중에 아까 조국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정의당이 그런 선거법 개정이나 아니면 공수처 여기에 볼모 잡혀가지고 평소 정의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조국 사태에 있어가지고도 꿀먹은 벙어리같이 있다가 지금 와서 국민들의 외면을 좀 받으니까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하는 모습, 입장을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야당이에요. 저희랑 같이 하십시다. 네, 과거 노회찬 의원님께서 TV토론을 통해서 야권연대 왜 하냐라는 질문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
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4+1 정치적으로 해괴망측한 모델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집권 여당이었던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못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꿔야 된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 있는 4+1 합의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세요. 일본 믿었다가 뒤통수 맞잖아요. 예? 일본 믿었다가 뒤통수 맞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일본 믿었다가 어떻게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결국에는 선거법 개정 같이 해놓고 4+1에 대해서 서로 뒤통수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창원 스타필드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스타필드 들어오면 노원 구민들이 매우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유통과 산업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인접해 있는 상계동의 중앙시장이라든가 지역 상권들이 굉장히 위협받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들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중앙시장에 오던 분들이요, 스타필드가 생겼다 글로 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스타필드를 보고 오신 분들이 중앙시장으로 가지도 않고요. 두 개는 완전히 별도의 시설이고요. 실제로 동대구역 아까 환승센터를 언급했었는데요. 처음에 동대구역 환승센터에 신세계 백화점이 대규모로 건설된다고 했더니 지역 상권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지역 상권도 40% 가까이 매출이 올랐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적게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김성환 의원께서도 공약하신 컨벤션이나 호텔 이런 것들이 사실 스타필드형 복합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스타필드라는 그 신세계라는 업체에서 청라지구에 스타필드형 복합몰을 기획하면서 거기에는 랜드마크형 호텔을 같이 집어넣겠다 이런 공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계동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 김성환 의원님의 훌륭하신 공약까지 버무려가지고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못 살겠다 가라보자 김종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과연 국민들이 갈고 싶은 판이 그 판인지 조금 의문이고요. 네, 김성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양당은 헌법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위성정당 만들어서 헌법을 어기는 양당 되었습니다. 기득권 양당제 30년 동안 양당제에 극심해졌고 여성 혐오도 늘었고, 그리고 집값 오르는 거 보십시오. 기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 시민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지난 1년 내내 소위 4+1을 통해서 저희가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 개정 등을 함께 해왔는데, 특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저희 당과 미래통합당 등과 같은 큰 정당들이 지역구에서도 꽤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이 이 단순 다수 대표제 하에서 그 의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소위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만, 그때에도 이 과정에 혹시 위성 정당이 출연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었고,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원천적으로 소위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 자체가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소위 비례연합정당 방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대신 미통당처럼 전체 의석을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열석을 할애하고, 저희 민주당에서 뽑은 후보들은 11번부터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체 의석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정의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번 21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소위 위성정당이 출연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수정당이 그런 룰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좀 다시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만 된다면 본인은 대통령 안 해도 좋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두 분의 이야기했던 바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현재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일 같은데요. 네, 현재 그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녹색당과 민중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들이 무시되는 처사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님 말 잘 들어라, 형님 말 안 들으면 같이 안 해준다라고 하는 깡패가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소위 플랫폼 정당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개혁시민연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플랫폼 정당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비례연합정당의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를 결정한 직후에 그 플랫폼 정당 두 개가 좀 통합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진행은 되지 않았고 또 선거는 코앞에 닥쳐 있어서 그 두 개를 매끄럽게 통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전히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오히려 정의당이 그걸 좀 더 주도했었으면 훨씬 더 그 비례연합정당 취지에 맞게 되었을 텐데 정의당이 원천적으로 그 부분을 배척하시면서 좀 결과적으로 더 아쉬움이 커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취지는 여전히 저희 당에서도 동의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초반에 원천적으로 소위 위성정당이 출연하는 것을 차단해서 그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통한 국민의 뜻이 고스란히 5%면 5%, 10%면 10%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8만 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과거 구청장 재임 시절에 자치구 공무직을 신설해서 이제 무기계약직들로 이제 근로기간들을 보장한다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조명받고 업적으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청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았더니 같은 일을 하는데 자치구 공무직, 기간제 이 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일자리 8만 개 공약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인지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일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러한 대안들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구청장으로 재직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상용직의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정작 상용직이 퇴직을 하면 상용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뽑았던 게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도 인건비입니다만 고용이 안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고용 안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고 또 그 원인이 그 상용직의 처우 때문에 그랬다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이 새로운 이 자치구 공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지막 상호 토론에 시간이 다 종료됐습니다. 세 분의 주도자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안내드린 주도자 토론의 주도권 토론 형식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혐오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남녀, 지역, 연령, 노사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혐오와 불신이 팽배한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답변은 이준석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혐오와 불신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하다못해 주차관리위원 뽑는 것마저도 투명하게 뽑지 못해서 동네에서 작은 일자리 하나 얻으려면은 고향이 어디 출신이어야 하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가 공정하고 능력과 열의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된다는 그 신뢰가 깨지게 된 이유는
사실 이번에 작년에 조국 사태가 발생했던 것도 있습니다. 김성환 후보는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놓고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서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오히려 음모론을 언급했습니다. 일국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아들 인턴 증명서나 위조하고 국민의 편을 갈라서 친일몰이나 했던 인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국 수호 행태가 가져온 국민의 사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은 오롯이 그 사달을 일으켰던 법 여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면서 여당의 위성정당을 또 자처하면서 나오는 정당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을 꼭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이남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실 때 일베 회원들이 그 앞에서 치킨과 피자 등을 먹으면서 폭식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때 사회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선 넘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신상털기, 지인 능욕, 성폭력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한 정치권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이를 두고 굳이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 그리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처벌해야 되느냐,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또 다른 N번방 사건은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여성들이 감내할 겁니다. 책임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이 다시 한번 개혁에 힘쓸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종이나 성별, 종교 그리고 외국인, 빈부 이런 것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여전히 잘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멕시코 난민들이 넘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한 일이죠.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세계적 고민이 있습니다. 유럽이 또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저희가 간간히 뉴스로 봅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공을 차는데 소위 이 아시아계와 흑인계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관용과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차별과 혐오를 막는 그런 법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느냐 반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불신과 혐오 사회로 갈 거냐 신뢰 사회로 갈 것인가의 문제를 가름하는 데에는 그 사회의 지도층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가짜 뉴스를 확산해서 이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세력보다는 어떻게든 신뢰 사회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회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주제는 국회의원 특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간접적인 특혜는 많은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특혜가 무엇인지 또 개선이 필요한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답변은 이남수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혜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세비를 본인들이 정하고 그리고 징계도 본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연수도 알아서 갑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를 도입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그러한 범위에서 세비를 만들겠습니다. 셀프 금지 3법을 또 만들겠습니다. 셀프로 세비를 인상하는 일이 없어야겠고 셀프로 징계하는 일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셀프로 해외 연수 가는 것도 금지하겠습니다. 매월 1일 자동 개회해서 상시 국정감사로 일하는 국회 만들고자 합니다.
과거 노회찬 의원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특활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번에 원내교섭단체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개혁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신이 높은 직업이 이 국회의원입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특권만 누린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아주 강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 자신 혹시 부족한 점이 없었나 더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하루만 해도 소위 연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폐지가 됐고요. 또 항공료나 철도도 무료로 타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제 폐지는 되는데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최근에 핵심적으로 일을 보면 우선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국회 개혁 법안을 제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남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자동 개회를 하든지 이 법안 심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든지 또 실제로 출석한 일수만큼 이 소위 세비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놓고도 잘못 뽑았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소환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소환제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소환제가 반드시 제정이 돼서 국민들에게 통제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의 특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심한 것은 지방 정치를 장악해서 구의원, 시의원을 독립적인 의정 활동의 주체가 안 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통해서 정말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조직 관리 대신해주고 동네에서 민원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구의원, 시의원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큰 발전 공약은 선거 나올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에서 막걸리 마시고 형님 동생 하는 것만으로 토호가 되어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수단이다 목적인 그런 사람들은 특혜에 앞서서 지역 발전을 저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도대체 의정 활동을 몇 년 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랑 친하네 만회하면서 구의원, 시의원들이 구의회 예산, 시의회 예산으로 할 법한 에스컬레이터나 도로 정비 이야기 하면서 홍보하는 사람들이 나라 돈으로 세비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살리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를 장악하는 구조 자체를 타파하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의 특혜를 사라지게 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 후보자의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드린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노원구민 여러분, 상계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이 주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르게 돼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직감적인 피해가 굉장히 클 텐데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함께해 주신 우리 상계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컨대 최소한 4월까지는 이런 상황이 더 갈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은 작년에 타계하신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제 아버지는 늘 선거운동은 선거 때 하지 말고 평소에 하라고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다가 선거 때 펴달라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겁니다. 저 구청장 8년 동안 그리고 국회의원 2년 동안 선거 때만 주민 여러분들께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요. 평소에서도 주민 여러분들의 고통과 애환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해야 될 문제 혹은 동네에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늘 함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늘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고 국가의 권력은
국회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자이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을 하늘처럼 모시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께도 2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요? 상계동은 이제 변화를 필요합니다. 이준석이 고향 상계동으로 돌아와서 지역 정치를 하면서 이미 상계동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이준석이 먼저 언급하면 그동안 꿈쩍하지 않았던 지역 정치인들이 바뀌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4.75선 급행지하철을 언급했을 때 냉소하고 때로는 또 반박하던 그런 지역 정치인들이 이제 당을 가리지 않고 4.75선 급행지하철을 공약합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이야기하면서 학교 공영 지하주차장을 언급했더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공원 지하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개방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야 정치인들이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상계동을 단순히 자신들이 정치하기 위해서 표를 얻어야 될 공간으로 보는 사람과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끼고 발전시키고 잘 살게 만들겠다는 열망이 강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연구하고 고민해서 정책을 내놓습니다. 저는 상계동 2세대입니다. 85년도에 태어나서 86년도에 상계동에 들어와 주공아파트 단지가 생기던 80년대 후반에 상계동이 키워낸 세대죠. 이제 지금까지 상계동을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오신 1세대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저희 상계동 2세대의 젊은 생각이 지역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십시오. 막걸리 마시고 형님 동생하는 정치하는 그런 지역의 토호들을 몰아내고 젊은 정치가 피어나는 새로운 상계동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힘드실 때는 야당입니다. 네, 이남수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위성정당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는 와중에 정치개혁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정의당이 유일합니다. 많이 후퇴하고 아쉬운 제도이긴 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더 반영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훼손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직 의석수만을 위해서 위헌 위성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구 세력을 막겠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완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대통령 당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도 어긋나고 선거제도 바뀌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는 고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짜장면 짬뽕 말고 탕수육 기다렸더니 인스턴트 짜장라면과 인스턴트 짬뽕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매번 선거 때마다 정의당은 다음에 사표론 등의 논리로 정의당의 득표를 방해하는 다양한 사태들이 많았습니다. 당락이 비교적 극명하게 드러났던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을 조성하면서 정의당은 다음에라는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 동안 정치가 보여준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힌 투표 전략으로 불평등 해소와 개혁은 뒷전입니다. 코로나로 출마 후보가 무슨 이야기 하나 들으러 나가볼 수도 없는 민주정치의 위기입니다. 정치가 실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의당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노원구 병 선거구 구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4월 15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